그에 대한 성장의 이슬로 네.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만약에 제 2차 계엄이 돼서 갑자기 소리 소문도 없이 없어졌다 저희가 일단 저 시골 할머니 때문에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꼭 저희를 좀 찾아주세요. 네. 빡센 변호사 박변, 여러분의 조력자 조면 변호. 오늘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한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압력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엄령 선포를 했을 때 저는 상당히 이게 찌라시인가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딥페이크 AI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2024년 이 현 시점에 계엄령이 선포가 된 것이죠. 특히 이 계엄령 가운데 계엄법 그리고 헌법에 근거가 없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 지방의회, 정당활동,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 그 어디에도 이러한 포고령을 내릴 근거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면요. 헌법 제77조를 한번 봐야 해요.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지수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했고요. 또한 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체포,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 다음에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정부나 법원의 권한이 계엄 사령관에게 권한이 이양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만 여기에는 정부와 사법부 말고 입법부는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 계엄군이 터치를 할 수가 없는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계엄법 13조인데 13조에 보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아무리 계엄이 발령이 됐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을 체포나 구금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법 제4조 2항에 따라서 국회 집회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 집회를 나가서 되는 게 아니고 국회가 집회를 해서 이 계엄이 정당한 것인지 심사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바로 국회 경비대장을 시켜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심지어 공수부대를 투입시켜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 우리 헌법상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회가 제조계엄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건 전제가 뭐겠어요? 국회의원이 모여서 그거에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거를 못하게끔 계엄 포고령에 국회와 지방의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거는 헌법적이죠. 그렇죠.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계엄사령관이 지시를 했습니다. 정치활동을 금한다. 네. 그러다 보면은 거기 그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해서 끌어내면 제적위원은 당연히 없어지고요. 제적위원이 없어지면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질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무서운 어떤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얼핏 보기에는 정말 허술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조였는데 가만 보면 그 뒤에 이런 의도들이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엄이 만약에 해제가 안 되고 제적위원들이 모이지도 않았고 해제가 안 됐다면 국회 폐쇄가 성공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일단은 영장 제도가 부린됩니다. 우리 신체 구속을 하려면 말 그대로 영장을 가지고 와서 그 영장을 발부한 다음에 신체를 구금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내가 마음대로 잡아다가 구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론 출판 다 검열이 이루어지겠죠. 김호주 씨를 체포하러 왔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던 언론들을 상대로 겁박을 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약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됐다. 그러면 당장 저는 이제 일본에 해외여행을 가야 되는데 저부터 못 갈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주 이전의 자유 안에도 출국의 자유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일본 여행이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렇죠. 다른 도시로 갈 수도 없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대구에 있잖아요. 서울로 갈 수도 없어요. 왜?
난 지금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 계엄사령관의 권한이 어디까지 되냐? 이걸 보면 이제 계엄법 7조에 나와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네. 방금까지는 이제 헌법적인 어떤 권리에 대한 제한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이제 적극적인 조치들도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계엄사령관이 행정이랑 사법을 다 장악을 하게 되잖아요. 이 사법을 장악하는 게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국회라는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법을 신중하게 만드는 이유가 이 법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국가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계엄법 조문을 잘 뜯어보면 계엄사령관이 일종의 입법권까지도 휘두를 수 있는 형벌에 관한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가령 자, 계엄법 제9조를 보면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 어떤 조치 내용을 공고할 수 있고 또 제14조를 보면은 그 공고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또 처하게 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계엄사령관은 어떤 조치를 공포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조치를 공포하는 게 일종의 형벌 조항이 되는 겁니다. 네. 자의적인 입법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네. 거거든요. 왕이나 다름없어요. 옛날에 정근대적인 왕과 거의 유사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군사법원에 가서 진짜 만약에 고문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누가 알겠습니까? 자백을 이끌어내서 결국에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런 건데요. 우리 헌법에 보면요. 군사재판 관할 조항이 있어요. 사형을 선고한 경우라는 게 지금 조항이 나와 있거든요. 얼마든지 사형을 처할 수가 있는 조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친위 쿠데타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실패한 이유에 또 대해서 또 많은 분석들이 나와 있습니다.